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행복과 유연한 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오늘 얘기의 시작은 범주화라는 심리학적인 개념. 어떻게 보면 제 전공 분야 중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인지심리학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인 범주화 이야기로 시작해 볼 건데요. 영어로는 categorization입니다. 이 범주화는요, 유사한 구성원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묶는 아주 고차원적인 정보 처리 과정이에요. 원래 개별 대상들이 있는 거죠. 나무가 다 사실 숲에 있는 나무들이 다 하나하나씩 따로따로 아닙니까? 생김새가 다 사실은 조금씩은 달라요. 우리 인간도 사실은 다 다른 개체들이죠. 근데 그거를 그냥 사람, 숲에 있는 여러 나무들이 있지만 그거를 그냥 전체적으로 나무, 이렇게 개별 대상들을 하나의 개념으로 취급함으로써 인간이 기억해야 되는 정보의 양을 아주 획기적으로 줄여주는 게 바로 이 범주화거든요.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공원에서 새로운 강아지, 새로운 개를 만날 때마다 또는 새로운 고양이를 만날 때마다 이거를 다 새로운 대상으로 취급해서 매번 새롭게 기억해야 된다, 새롭게 학습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아마도 그런 학습은 지나치게 시간 낭비일 거라는 생각이 바로 이렇게 드실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기억하느라고 시간을 다 소비하게 되면은 더 정작 중요한 다른 일들이 있는데 그거를 못 하겠죠. 이런 아마 개별적인 대상들에 다 각각의 이름을 붙이고, 뭐, 강아지 1, 강아지 2, 강아지 3, 이게 강아지 1이었나, 2였나, 이게 고양이, 3이었나, 4였나, 막 이런 거, 다 학습하기 시작하면은, 이런 것에 시간을 소비한 나머지 미래를 준비하는 것과 같은 아주 건설적인 일, 생산적인 일을 진행하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진짜 우리 인간이 그런 식으로 이 역사 가운데서 계속 존재해 왔다면은 아마 지금과 같은 문명을 이룩하지도 못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죠. 예. 강아지, 개라는 범주에 속한 것들, 물론 생김새는 다 다르고 털의 색도 다 다르고 이렇게 코의 모양이나 꼬리의 모양도 사실 다 조금씩 다릅니다. 같은 품종이라고 하더라도 다 어떻게 보면 다른 점들이 있어요. 또 어떤 이 강아지의 부모가 낳은 이 어떻게 보면은 아기들이라고 하더라도 다 이렇게 다르죠. 그런데 그거를 그냥 다 개라고 분류합니다. 그리고 다른 중요한 환경적인 정보들에 주목하고 기존의 정보들을 아주 종합해서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고 그런 일들에 이제 집중을 하죠. 그리고 이런 어떤 범주화를 통해서 여러 가지 정보들을 단순화시키고 추상화시키는 걸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요, 사회를 한 단계 진보시키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범주화 능력, 아주 어떤 개념들을 추상화시키고 압축해서 저장하는 이런 능력이 아주 잘 발달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주 더 생산적인 일들에, 어떻게 보면 정보를 아주 효율적으로 기억하는 이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을 잘 종합하고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고 그래서 미래를 내다보면서 사회를 한 단계 진보시키는 이러한 일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우리 인간은 그냥 뭔가 하나하나씩 기억하는데 시간을 다 소비하느라 더 건설적인지 생산적인 일을 그러니까 못했을 거라는 거죠. 여유가 없으니까요. 자, 인공지능은요, 물론 뭐 인공지능이 범주화를 요즘에 이제 하긴 해요. 사진인식 프로그램 같은 거 보면은 뭐 일종의 범주화를 한다는 걸 알 수 있죠. 어떤 사진 이미지를 보고 이건 꽃이다. 이런 사진 이미지를 보고 이건 어떤 장소다. 근데 여전히 좀 부정확한 게 있어요. 인공지능이 수행하는 이 범주화는 여전히 좀 부정확합니다. 그리고 한 강아지를 예를 들면 한 각도에서 딱 촬영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각도에서 우리 인간 같은 경우는 요 각도, 지금 정면샷을 보고 나면요, 측면에서 보더라도 아까 이렇게 심상회전이라고 하죠. 이 마음속에서 그 대상을 회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아주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좀 90도 다른 각도에서 보더라도 아까 봤던 그 강아지구나, 270도에서 이렇게 보더라도 아까 봤던 그 강아지구나 알 수 있어요. 근데 인공지능이 아직 이게 되게 어려워합니다. 이거를 학습하기 위해서는 정말 수만 장의 사진을 정말 확인해야 될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한 번만 보더라도 여러 각도에서 본 내용들을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데 인공지능은 그런 응용을 하기 위해서는 단 한 번의 경험이 아니라 약간 비효율적이죠. 수만 장의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뇌가 그렇게 뛰어난 거죠.
그래서 인간은 동일한 개가 다른 각도에 있더라도 이전에 봤던 개라고 되게 쉽게 인식해요. 뭐 꽃도 마찬가지고 나무도 마찬가지고 더 중요한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인공지능은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이라는 걸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수만 장의 사진을 학습해야 돼요. 인간은 몇 번만 보더라도 그 사람이 옷 갈아입고 오고, 때로는 뭐 안경 쓰고 나타나고, 때로는 뭐 모자 눌러 쓰고 나타나도 아까 그 사람 또는 어제 봤던 그 사람 알아보거든요. 근데 인공지능이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는요, 그 사람에 관련된 사진을 정말 수만 장 학습한 다음에 확률적으로, 그것도 확률적이에요. 예? 확률적으로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사람은 이 사람일 확률이 높겠다. 이런 식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하고는 달라요. 인간의 뇌가 적어도 현재로서는 훨씬 뛰어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걸 보면은 인공지능 덕분에 가끔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사실들이 사실은 그렇게 당연한 일이 아니구나라는 걸 이렇게 깨닫게 될 때가 많아요. 자, 이렇게 범주화, 우리 인간의 아주 중요한 능력이고요. 이 범주화를 좀 다르게 표현하면 일종의 우리 생각의 경계를 세운다라고도 볼 수 있어요. 경계는 이 경계의 어떤 기준이 되는 속성을 하나 딱 발견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이렇게 세우는 거죠. 이 기준에 부합하는 거면은 이쪽,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거는 이쪽,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 경계는 기준이 되는 속성에 의해서 세워지기 마련인데, 이렇게 기준이 되는 속성을 조금 어려운 말로 범주 진단적 속성이라고 부릅니다. Category Diagnostic Properties예요. 이 범주 진단적 속성은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습니다. 무엇을 범주 진단적인 속성으로 삼는지는 그 사람이 살아온 어떤 성장 배경, 문화, 상황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요. 예를 들면 탈 것, vehicles. 이 탈 것에 속하는 것들, 뭐 교통수단이라고도 볼 수 있겠죠. 이거를 판단할 때 사륜구동이라는 구체적인 속성을 떠올려서 사륜구동에 해당하는 것을 나는 탈 것, 교통수단으로 하겠다. 이렇게 범주 진단적인 속성을 적용하는 사람은 아마 탈 것에 속하는 것들이 이런 거밖에 없겠죠. 자동차, 트럭, 뭐 버스, 이런 어떤 바퀴가 4개 있는 것들만 어떻게 보면은 이 탈 것으로 분류할 겁니다. 뭐 보통 이제 전형적으로 우리가 교통수단 하면 떠올리는 것들이죠. 근데 이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좀 범위가 좀 좁아요. 어떻게 자동차, 버스, 트럭만 탈 것이겠어요? 교통수단이겠어요? 이동수단이라는 이 추상적인 이 속성을 적용해 본다면은 사실은 이 바퀴 4개 달린 것들만 탈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만 비이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백화점이나 쇼핑몰 같은데 또는 뭐 큰 마트 같은데 갔을 때 있는 이 엘리베이터 또는 에스컬레이터, 이거 교통수단에 들어갈 수 있어요. 또 어떤 선박, 우리가 이제 자주 보지 못하죠. 자주 보는 것들은 이제 자동차기 때문에 그런 거면 교통수단이라고 많이 생각하는데, 선박, 배도 교통수단이잖아요. 또 뭐 지금은 이제 어떤 뭐 놀이공원 같은 데 가면은 보거나 민속촌 같은 데 가면은 좀 볼 수 있는 거지만, 마차 여전히 있습니다. 교통수단이에요. 또 비행기, 또 이렇게 이 장애인분들이 타고 다니시는 전동 휠체어, 아주 그분들에게 훌륭한 교통수단이죠. 이런 것들까지 폭넓게 사실은 비이클에 들어갈 수 있어요. 교통수단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일상에서 이렇게 범주의 경계를 구체적인 기준에 의해서 좁게 설정하는 사람, 그러니까 탈 것 하면은 바퀴 4개 달린 거 이렇게만 설정하는 사람하고, 아주 추상적으로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까지도 마차까지도, 때로는 뭐 걷기, 그냥 걷는 것도 교통 비이클에 들어갈 수 있지, 뭐 이렇게 신발 이런 것도까지도 이렇게 추상적인 기준으로 아주 넓게 설정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어떤 심리적인 특성에 의해서 구체적인, 어떻게 보면 아주 그냥 좁게, 내로우하게 범주를 좁혀서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 사람들의 특성은 뭐고, 아주 넓게 확장해서 범주의 범위를 아주 확 넓히는 거죠. 범주의 경계를 아주 확 넓히는 거죠. 그렇게 아주 확장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또는 한 개인이, 같은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이 이국희면 이국희는 어떨 때는 되게 좁게 생각하다가 어쩔 때는 이국희가 되게 넓게 생각하게 될까요? 그러니까 범주적 이 사고의 범위를 아주 최소한으로 한정하는 사람, 또는 한 개인 안에서 최소한으로 이렇게 설정할 때와 그 다음에 최대한으로 넓히는 사람, 또는 한 개인 안에서 최대한으로 넓히는 사람은 어떤 게 달랐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이제 아이젠과 다우브만이라는 사람의 연구입니다. 바로 우리의 정서, 기분. 그러니까 행복하냐 불행하냐 뭐 그런 개념이에요. 기분이 좋냐 나쁘냐. 이 정서에 따라서 범주와의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실험을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살펴볼게요. 이들의 첫 번째 실험에서는요, 70명의 실험 참가자가 참여를 했는데, 이들 중에서 42명은 사탕 선물을 받았어요. 왜 사탕 선물을 받았느냐? 기분을 좋게 하게 만들기 위해서. 기분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선물 주면 누가 나빠하겠어요? 기분을 이렇게 좋게 만들기 위해서 일종의 실험적인 조작을 한 거죠. 사탕을 이렇게 선물로 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28명에게는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았어요. 아무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이런 거를 컨트롤 조건이라고 해요. 통제한 겁니다. 실험적으로. 그 다음에 범주화 과제를 진행을 했어요. 범주화 과제, 카테고라이션 과제. 그래서 상위 범주 명을 줬습니다. 어떤 범주의 명을 줬어요. 옷, 이렇게 연장, 탈 것, 무기 이런 것들. 그리고 참가자들의 과제는 뭐냐면은 의복이라는 상위 범주 명이 이렇게 화면 위에 등장한 다음에 그 밑에 셔츠 또는 바지, 치마 이렇게 하위 범주죠. 옷의 하위 범주잖아요. 이 하위 범주명이 나왔을 때 이것이 옷이 맞는지 아닌지, 의복이 맞는지 아닌지 그렇게 판단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탈 것과 의복 범주에서 봤을 때는 그 범주로 판단할 수 있지만은 비전형적인 구성원들이 이렇게 간혹 섞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의복 범주에서 아까 뭐 바지, 치마 이런 것들은 아주 전형적인 옷이잖아요. 그런데 또 탈 것, 비클에서 봤을 때는 아까 말한 대로 자동차, 버스, 트럭 아주 전형적인 구성원들이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간혹 비전형적인 구성원들을 섞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탈 것 범주에서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엘리베이터, 이것이 탈 것이냐 구분해 보게 하는 거죠. 또 낙타, 이거 사막에서는 아주 중요한 교통수단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전형적이라고 생각하진 않죠. 근데 이 낙타, 네가 이런 것까지도 탈 것으로 인정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걷기, 네가 이런 것까지 탈 것으로 인정할 거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또 휠체어, 네가 이런 것까지 비이클로 인정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의복 같은 경우는 아까 뭐 바지, 치마 전형적인데 뭐 지팡이, 야 너 지팡이도 의복으로 인정할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반지, 반지도 너 의복으로 인정할래? 또 지갑, 지갑도 의복으로 인정할 거야? 이렇게 지금 하는 거죠. 일종의 이제 약간 비전형적인 구성원들을 준 거예요. 과연 이런 것까지도 그 범주에 집어넣는 사람이 될 거냐 아니냐를 확인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만약에 참가자들이 이런 6개의 비전형적인 구성원들을 이런 것도 탈 것입니다. 이런 것도 의복입니다. 라고 판단을 한다면은 범주 판단 기준이 굉장히 넓고 유연해지고 추상적인 된 거라고 볼 수 있겠죠. 사고의 범위가 넓어진 거예요. 평상시에는 이런 것까지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런 것까지도 집어넣을 수 있다라고 본 거죠. 그런데 제가 지금 얘기한 이런 6가지 이 범주의 구성원들을 이거는 탈 것 아니야, 비이클 아니야, 교통수단 아니야, 이거는 의복 아니야, 옷 아니야 라고 판단한다면은 이 범주 판단 기준이 굉장히 좁고 아주 그냥 사고의 유연성이 좀 떨어진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이제 실험 결과를 볼 차례인데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사탕을 받고 마음이 좀 달달해지면서 기분이 좋아진 사람들은요, 긍정정서가 유발된 그런 집단은요, 이 비전형적인 범주 예시 6개 중에서 4.1개를 그 범주라고 했어요. 낙타도 교통수단이라고 본 거예요. 걷기도 교통수단이라고 본 거죠. 또 이 반지, 지갑도 의복이라고 본 거예요. 근데 처치가 없었던 중립적인 집단, 아까 그 컨트롤 집단이 있었죠. 사탕 못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이 6개의 비전형적인 범주 중에서 2.86개만 해당 범주로 분류했습니다. 그러니까 긍정정서가 유발된 집단은요, 범주의 경계가 더 넓고 추상적이 되고 유연해졌는데, 컨트롤 집단, 지금 이제 기분이 그냥 중립적이거나 때로는 좀 나쁠 수 있는 그런 집단은 유연성이 좀 떨어진 거죠. 자, 이게 무슨 의미냐고요? 쉽게 말해서 행복한 사람들은요, 이 범주의 경계선이 좀 넓어진다는 거예요. 평소에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로까지도 범주의 경계가 확장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이 행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세운 범주의 경계선은 이 평소 생각, 그냥 상식적인 범위, 전형적인 범위에 딱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다른 말로 해볼게요.
행복한 사람은요, 어떤 문제에 대해서 평소에 연상하지 않았던 것들로까지 생각을 확장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행한 사람, 행복하지 않은 사람, 우울한 사람,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은 꽉 막힌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얘기해 볼까요? 행복한 사람은요, 사고의 범위가 넓어요. 유연해요. 그리고 창의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한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불행한 사람, 우울한 사람, 걱정, 근심 많은 사람, 스트레스 많이 받은 사람은요, 사고의 범위가 좁아지면서 창의적 문제 해결이 어려운 상태가 됐다는 거야. 어때요? 이제 좀 아시겠어요? 이게 바로 행복의 효과 또는 행복의 혜택이라는 겁니다. 사고의 범위가 넓고 유연한 사람은요, 이 유연한 사람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사고의 범위가 넓으면 또는 창의성을 발휘해서 문제 해결을 하면 행복해질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아니라는 거죠. 반대가 될 수 있어요. 행복해야 사고의 범위가 넓어지고 행복해야 창의성도 나오고 행복해야 유연성도 나오는 겁니다. 행복은 넓은 사고 범위가 불러오는 어떤 결과가 아니에요. 오히려 행복이 원인이죠. 행복이 넓은 사고 범위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입니다. 이런 것을 그래서 뭐라고 부르느냐? 프레드릭스라는 학자가 이제 만들어낸 이론인데, 긍정정서의 확장 효과, 이렇게 부릅니다. 긍정정서의 확장 효과. 뭔가 이제 사고를 아주, 확장시키는 거죠. 사고의 목록, 레파토리를 확장시키는 거예요. 아주 그냥 넓게, 브로든하게 만드는 거죠. 브로든. 근데 불행하고 걱정, 근심이 많으면 좁아집니다. 아주, 내로해져요. 자, 여러분 보세요. 행복하면 사고가 유연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싶으세요? 그럼 먼저 여러분의 행복을 관리해 보세요. 네, 오늘은 이렇게 행복과 사고의 유연성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